예, 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신의 한 수, 오늘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주말을 앞두고서도 시장이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미국 시장은 이제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올해가 끝나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FOMC 회의가 있고 또 그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1년에 6번 정도가 있죠. 사실은 이제 연준이 2024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전망일 때 2024년도에 금리를 한 번만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바뀌어서 2023년도에 금리를 2번을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2022년도 올해 갑자기 6번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죠. 시장에서는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확정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12월이니까 내년도에 연준이 금리 목표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싸움이죠. 근데 제가 앞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연준이 막상 금리를 약속을 다 지켜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100% 믿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13일, 13일 날 FOMC 회의에서 점도표, 연준 의원들이 그 금리 목표치를 점도표로 표시를 하죠.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미국 시장이 갑자기 하락한 하루가 있었는데요. 그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년 2월에 있는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베이비 스텝 아니야 빅 스텝을 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한번 확 밀었어요.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슈가 시장을 장악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내년도의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상황이다. 자,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원래 내년도 2월에 첫 번째 금리 최종 목표치 4.75를 봤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은 5.25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 일부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는 7% 정도를 제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5.25라고 그런다면 내년도의 금리 인상은요. 상반기 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4분기 때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7%가 정말 현실화되면 내년도의 금리를 빅 스텝 3번에 베이비 스텝 3번을 해야지 딱 7%를 맞춰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느 게 맞을지 봐야 되겠죠. 연준에서 그 3위에 해당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세인트루이스의 그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한 7%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마크 모비우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만큼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치만큼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을 얘기한 상태에서 시장은 한 5% 정도의 최종 목표치를 점도표로 표시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표시가 안 된다 그러면 높게 평신한다면 시장은 약간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좀 더 둔화됐을 확률도 있죠. 그거 봐야 되겠지만 1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2%가 안 되던 것이 갑자기 9%까지 갔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1년 만에 다시 2%로 되돌린다? 이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5% 정도가 고착화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5%면요. 미국이 이제 고물가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고물가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 못 하는 거죠. 고물가 상태에서 금리 인하 하면은 물가가 어떻게 되면 다시 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연준이 제시하는 목표치는 2%를 제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은 연준이 지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내년에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 침체가 올지언정 인플레이션을 낮춰서 금리 인하 기회를 보는 게 낫지. 침체도 오는데 인플레이션은 고인플레이션이라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점도표가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걸 사실 100% 신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준은
여러 번 시장에 시그널을 줬지만 그 시그널을 지킨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FOMC에서 금리 인상하는 빅스텝보다는 점도표가 중요하지만 그 점도표를 우리가 100% 신뢰하면서 시장을 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은 어저께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상승 이유가 뭐 두 가지 이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낙폭 과대에 의해서 뭐 상승, 또 그다음에 저점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낙폭 과대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요 며칠 5일 동안 하락을 했지만 깊게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2월 이후로 최고치가 됐던 이 부분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목균형표상은 일봉으로 보시면 낙폭과대로 말하기에는 별로 빠진 게 없죠. 오른 거에 비해서 낙폭과대는 없어요. 낙폭과대라는 것은 이런 게 낙폭과대죠. 일봉입니다. 이런 게 낙폭과대인 거죠. 이럴 때 들어오면 이건 낙폭과대로 하지만 이건 낙폭과대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근데 시장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시장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뭔가 찾으려고 자꾸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시장에서 요즘 나오는 것 중에 이슈가 뭐냐? 경기 침체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문제가 될 거다. 특히 이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채금리죠.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80 정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1980년 초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일 때, 그렇죠? 이번에 한 자릿수였잖아요. 9.1까지 갔었잖아요. 두 자릿수일 때도요, 2년물과 10년물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국채금리가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준이 이 국채금리를 관리 안 하고 있는 게 결국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는 어떤 뭐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항상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침체가 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체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와 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본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시간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FOMC 회의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도의 방향성을 보시면 연준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연준이 실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만약에 작년에 금리 인상을 시도를 했다면 올해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작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했었는데 금리 인상 안 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있다 하면서 실기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시간의 낭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사실은 지금 뭐 계속 횡보 중이죠. 횡보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차트 중에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원래 올라갈 때 이제 의문을 뚫고 올라가요. 근데 의문을 뚫고 내려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의문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하락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기로에 있는 거죠. 횡보하면서 저점이 다 의문 하단선 근처에서 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나스닥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내년도에 5,000불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2,200만 원 정도 하는데 5,000불이면요. 한 600만 원? 630만 원, 4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날아가게 되면은 기술주하고 이가 있는 나스닥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죠. 나스닥이 많이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맥을 못 추는 것도 아마 그런 일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환율을 봐야겠죠. 환율이 오늘이요. 1,300원 내렸어요. 얼마 전에 1,200원을 이탈을 했다가 하루 만에 26원인가 오르면서 1,320원대 갔다가 다시 또 3일 만에 1,300원을 깰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장중한테 1,299원까지 갔다가 지금 1,301원이거든요. 이게 추세적 하락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시장에서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전 추세적 하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환율은 올라갈 거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시장에서 유동성이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시장에서 유동성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회수 국면이기 때문에
이 원달러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원달러가 하락하는 게 맞죠. 내려오는 게 맞어요. 강세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 상으로는 아직 원달러가 하락하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여기서 흔드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21선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하락 추세의 국면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변동성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내려올 때 강력하게 내려왔어요. 한 120원 내려오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잖아요. 한 달 정도 내려오면서 갭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딱 만들어 놓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개를 다시 메워뒀다가 다시 네 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상태로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밑으로 가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위로 가기 위한 작업을 확률을 한번 열어두고 보고 있어요. 특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상으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어요. 목표치를 채워야만이 방향이 바뀌어야 정확하거든요. 우리나라 지수 제가 옛날에 3,266 거기 올라오면서 3,300 될 때 목표치가 맞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승 종료를 언급하고서 지금 2,300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환율도. 거기까지 가야만이 다음에 1,000 얼마 초반대까지 밀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 내려온 것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현재의 시장의 모습인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거기를 가기 위한 환경적인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환율 하락은 위험 자산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켜보게 하는 상황이 되어야 될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아까 우리 아나운서가 제가 2차 전지 왜 빠지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2차 전지가 다 빠지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 6조가 들어왔는데 그 6조 중에 전자 종목이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약 3조 5천억이 들어왔고 2차 전지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2차 전지들이 지금 오늘 많이 밀리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LG엔솔 대표적인 3조 95% 시가총액 2위죠. LG화학도 빠지고 있고요. 삼성 SDI도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에서 대표 종목을 한번 기술적으로 잠깐 봤어요. 봤더니 빠질 수밖에 없는 차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기울었잖아요. 여기서 분산을 해야 될 거를 한 번 더 올려서 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두 번째 분산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각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양운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장도 우리나라도 양운을 뚫고 내려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다려야 될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차 전지는 분산이 끝나고 양운 밑으로 가는 그런 과정일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왜 빠지는지보다는 한 번 더 올린 거에 대한 대가의 지불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가 근데 향후로는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돌렸을 때 상당히 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싸움하고 있죠. 계속. 삼성전자 6만 원 싸움하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가 요 근래 며칠 동안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거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게 외국인 매도였어요. 외국인이 오늘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돌아오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은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어떤 매수세가 일로 온 거. 또 하나는 차이나론의 자금이 우리나라 주변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들어온 거. 이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던 부분이고 실제 6조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한 2조 정도가 이 삼성전자였는데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는 과정에서 잠깐 되돌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홍콩하고 중국이 엄청 세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되돌아가는 과정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반등을 하는 거에 대해서 100% 신뢰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진입해서 며칠 동안 팔았던 물량만큼을 다시 회수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또다시 고점을 높이겠죠. 근데 만약에 며칠 동안 팔았던 금액만큼 다시 못 돌아온다면 이건 또 고점을 팔기 위한 과정의 되돌림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아까 그 LG에너지 솔루션처럼 양운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양운을 뚫고 쭉 내려갔잖아요. 여기서 가다가 한번 돌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격이 없어서 그래요. 그 이격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코스피가 2,400을 이탈을 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했었죠.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했었고 오늘은 좀
버티는 그런 과정인데요. 사실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코스피가 사실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난번 10월 달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정말 필요해요. 근데 이게 회복하기 위한 재료들이 시장에 나와야 되죠. 특히 지금 연말 되면서 그 양도 소득세 유예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 금액이 얼마나 커지냐 작아지냐. 기존에는 10억인데 이게 100억, 50억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연말까지 대주주 물량들이 많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만큼은 상당히 불안한 코스피의 모습이 있다.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도에 하단도 낮고 상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상저하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20일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120선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120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슈가 하나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려오는 각도가 음봉 대여섯 개 나고 패턴이 똑같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서 분산 한 번 하고 두 번째 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 아까 올려서 그나마 받친 건데 그때 같이 들어온 외국인이 2차 전지는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의 외국인 들어왔던 어떤 종목들이 엇갈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 늘 같은 뷰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좀 더 깊게 2차 전지, 삼성전자 쪽으로도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신의 한 수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